중국은 북한을 자기 뒷마당이라 믿었고 러시아는 자존심이 부서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명치에 군사동맹 파기급 일격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몰랐던 이 지정학의 반전 설계자.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택했고 북한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러시아를 불렀으며 중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들어올 구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세계 최강국들이 멈춰선 전략의 끝판왕이 된 겁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움직였고 모든 축이 한국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지정학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한 러시아 전략가의 사연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브로닌입니다. 1955년생인 제 아버지는 구소련 KGB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러시아 극동개발청에서 일했던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국경이라는 말이 주는 긴장감을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진심으로 알게 된 건 제가 러시아 외교부 동북아 국장으로 일하던 2010년대 초반이었죠. 동북아는 그랬습니다. 가깝지만 멀고 작지만 무서운 나라들이 밀집된 곳. 그 가운데 저는 늘 한국을 평가절하했어요. 미국이 만들어준 경제 성장, 분단 때문에 불안정한 체제, 북한 리스크에 늘 시달리는 반도국.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때 한국을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인 전략적 끼인 존재 정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외교관의 오만이었어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방위 제재를 퍼부었고 우리가 자랑하던 지정학의 왕국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정학은 땅이 아니라 설계다. 전략이다. 2023년 봄 크렘린궁 회의실엔 승전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젊은 참모가 전장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확보했고 드니프로 강을 방어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략적 승전입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푸틴 대통령은 손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전이라 정말 승리한 걸까? 회의를 마친 뒤 모스크바 외곽의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디젤이 없었어요. 세 곳을 더 돌아도 없더군요. 주유소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가스는 중국으로 가버렸죠. 여긴 없어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유국 러시아에서 자국민이 연료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조용히 내부 자료를 뒤졌습니다. 수출 중단, 루블화 폭락, 기술 공급망 붕괴. 모든 지표가 승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전후에 완전히 진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러시아 외교부 내에서조차 아무도 이를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입을 열면 패배주의자,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죠. 저는 몇몇 외교관들과 비밀리에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붕괴됩니다. 그 말이 나오자 다들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를 구원자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가격 협상에서 러시아를 끝없이 후려치고 있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면서도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즉, 아무도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 있지 않았어요. 다들 싸게 석유 사주고 정치적 부담은 한국과 일본이 떠안길 바라는 계산뿐이었죠. 그 무렵 유럽전략연구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알렉세이, 외부에서 러시아를 분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민 없이 수락했고 짐을 쌌습니다. 외교관 신분을 벗는다는 건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진실을 말할 공간은 더 이상 없었거든요. 짐을 싸던 날 책장 속 오래된 한국 관련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북아 반도국의 전략적 생존 시나리오, 한국 사례.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는 승전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전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비를 가장 잘한 나라가 의외로 바로 그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2023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을 현장 취재 형식으로 참관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어요. 한때 동북아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자리만큼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전용 열차를 타고 무려 20시간 넘게 이동해 도착했고 푸틴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악수는 길었고 통역이 끝날 때마다 서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통역 속도에 맞춰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그건 정상회담이 아니라 전략적 통합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발표된 회담 결과에는 군사기술협력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있었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주권 국가 간의 일상적인 일이라며 이를 정당화했죠. 북한은 70년 넘게 중국의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온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중국 대신 러시아에게 전면적으로 안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외교 전환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명령 계통의 전환이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회람에서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북한이 외세 침략을 받을 경우 러시아군이 자동 개입하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였죠. 이건 과거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보던 사실상의 군사 일체화 조항이었어요. 곧바로 모스크바에 있는 지인을 통해 중국 측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충격 그 자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수십 년을 키운 나라가 갑자기 러시아와 손잡다니. 중국 외교 관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심지어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더군요. 이 상황은 단순한 북러 협력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아 전략 전면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초기지가 러시아와 결합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략가 몇 명에게 연락을 돌려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은 언젠가 중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 적기였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예측하지 못했던 흐름을.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보고서로 분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푸틴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았을 때 전 세계 언론은 다들 불안한 군사 밀월이라며 분석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차분하게 그 협력의 구조적 불균형을 짚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정학의 시나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국립외교원 소속의 한국인 전략가를 만났습니다. 원래는 예정에 없던 비공식 접견이었어요. 그런데 첫 인사만 나누고 그는 제게 한 문서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A4 용지 12장 분량의 브리핑 자료였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시 다국적 개입 대비 전략, 러시아 견인 모델 포함.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제가 러시아 외교부에서 몇 년간 은밀하게 구상만 해오던 시나리오였거든요.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경우 러시아를 견제자로 끌어들여 중국을 제한하는 방식. 그런데 이걸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것도 공식 세미나에서 시뮬레이션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한 시나리오를 항상 준비해둡니다. 그 말이 뼛속까지 박혔어요.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한 뒤에야 전략을 고민했지만 한국은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는 전략을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온 나라였던 거죠. 그 전략가는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급변 시 중국의 북부전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때 자동 개입하면 중국은 손을 못 씁니다. 그게 핵심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웃으며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최소한의 외교 채널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러시아와도 유사시 대비를 위해 통로를 열어놓는 이중전략. 이건 작은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정교한 판단과 지속적인 훈련, 그리고 아주 넓은 시야 없이는 절대 성립하지 않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은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전략적 계산들이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북한 붕괴 시 중국군이 북진하고 러시아가 참전하면 미국은 즉시 개입하겠지. 그 순간 한반도는 4개국 군대가 동시에 작전하는 지옥이 된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전에 속했던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패배를 가정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패배를 가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심지어 군 내부에선 이런 급변사태 훈련을 북한 붕괴 대비 워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실행하고 있었고, 민간 연구소들도 북한이 무너졌을 때 어떤 국가가 어떤 속도로 개입할지 계산된 시뮬레이션을 갖추고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전략이 강한 나라였던 거죠. 러시아 외교부에 있을 때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왔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산나진 프로젝트, 즉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연결하는 에너지 수송선 구상이었죠. 당시 우리 팀은 이 사업을 동북아 복귀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럽에서 퇴출당한 러시아 에너지 자산을 동북아로 방향을 틀어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 그게 바로 한국 종착 가스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엔 여러 장벽이 있었죠. 먼저 북한입니다. 이 불안정한 국가를 관통해야 한다는 리스크.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아무리 민간 기업들이 탐을 내더라도 한국 정부가 북핵과 안보 문제로 선뜻 나설 수 없었던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조심스레 말이 돌았죠. 한국은 생각보다 오래 준비 중인 것 같다. 실제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문건에는 가스 공급 다변화, 그리고 북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러시아 가스망 확보 필요성이 꽤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코레일과 러시아 철도청 간의 공동 실사 결과 보고서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와 전략 담당자들이 실제 나진항까지 들어가 현장 확인을 했고 북한 당국과도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나라는 말은 안 하지만 계획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런 한국의 방식이 러시아와 정반대라서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리부터 지르고 나중에 정리였지만 한국은 소리는 안 내고 이미 다 설계한 다음 조용히 움직이는 시기였죠. 2015년 무렵 모스크바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을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종착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푸틴 대통령의 안보 참모였던 드미트리 서기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수치를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 한국은 러시아가 체면을 잃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던 거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가스관 사업 재개 이야기가 오갔지만 북한 핵실험과 한미동맹의 압력 속에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건 러시아 내 에너지 전략 문서엔 여전히 최종 종착지 한국이란 문구가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재와 외교 고립 속에서도 러시아는 한국을 언젠가 손잡아야 할 국가로 따로 표시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서울에 출장 온 저는 한 에너지 안보 세미나에서 한국국책연구원 소속 박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 가능성을 절대 부정한 적 없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때가 오면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랜 시간 망각 속에 묻혀있던 부산이라는 도시 이름이 떠올랐어요. 하산에서 시작된 러시아 가스관이 나진을 지나 개성 언저리를 돌아 부산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건 단지 연료 수송의 의미를 넘어서 러시아가 동쪽을 향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과의 해저터널엔 그렇게 완강할까? 러시아와는 연결망을 열어두고 일본과는 단절을 고수하는 전략. 표면적으로는 정치 감정, 역사 문제 때문이라 여겨졌지만 실제로 한국을 직접 만나보니 그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고위 실무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섬나라라는 건 지형이 아니라 전략적 성격입니다. 우리가 그 섬에 다리를 놔준 순간 일본은 대륙으로 들어올 통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통로는 반드시 한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외부 견제가 가능했지만 한국이 해저터널을 허용하는 순간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게임판에 뛰어드는 참가자가 되어버립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일본이 육로로 대륙과 연결되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오직 한국만이 그 연결을 열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었어요. 이토록 중요한 지정학적 축을 한국은 아주 조용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본 자민당 보좌관 한 명과 만났을 때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실소를 터뜨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절대 안 해줘요. 돈을 아무리 대줘도요. 한국은 유일하게 해저터널 반대론을 국회 차원에서 발의하고 있는 나라였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이걸 전략적 방어선 유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의 물리적 지정학적 경계선을 유지하기 위해 터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이 대륙의 끝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의 종착지로서의 가능성, 그 모든 게 일본과의 직접 연결을 거부하는 전략적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한 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밀하게 동북아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해저터널을 꿈꿨지만 정작 한국은 그 꿈 자체가 동북아 균형을 깨는 위험한 실수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 연구원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섬나라가 아닙니다. 대륙의 끝입니다. 그 말은 정말 강렬했어요. 한국은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절대 경계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 종종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는 미국이다. 즉, 체면을 잃는 것이 전투에서 지는 것보다 더 큰 패배라는 거였어요. 푸틴은 그런 국가의 얼굴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그가 외교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푸틴이 한국에 대해 묘한 신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저희 사이에서도 꽤 알려진 일이었죠. 물론 공식 외교 문서에는 한국을 단지 동북아의 중간 파트너 정도로 언급하지만 비공식 회의에서는 한국을 미국과 서방 사이에서 마지막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문재인 정부와 푸틴의 통화 기록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남한이 함께할 수 있는 경제적 구심점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등장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각협력체제에서의 한국 주도적 중재였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러시아 내부에서 고립론이 강화되던 시기에도 한국과의 정상 통화를 끊지 않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는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국으로 지정해왔어요. 그 배경엔 단순한 경제 이해관계를 넘어 서방과의 완충지대로서의 한국을 신뢰한다는 시각이 있었죠. 저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던 2022년 말 푸틴의 안보팀 회의에서 어떤 인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결국 서방과 협상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우리 체면을 살려줄 수 있겠나? 독일? 프랑스? 아니다. 한국이야. 그들은 결코 뒤통수를 치지 않아. 누군가는 반박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후를 설계할 수 있는 중재국가로 격상된 거라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문화경제 채널도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중국조차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하는 상황이었죠. 한 고위 외교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믿기보단 한국은 최소한 예측 가능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건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믿을 수는 없어도 예측 가능한 나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출구가 열린다는 뜻이니까요. 당시 러시아의 외교 보고서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후 동북아 재편 시 한국은 유일하게 양측과 대화 가능한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다. 저는 그 문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안엔 러시아의 절박함과 한국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경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로서의 한국이었던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외부에서 보기엔 마치 누가 끌고 다니는 인형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늘 중국의 꼭두각시, 베이징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위성 국가라고들 하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외교부 내부 문서에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건 바로 2023년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이후의 정보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김정은은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단순히 군사기술 협력만을 논의한 게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긴급사태 발생 시 자동 개입 조항, 즉 상호방위에 준하는 군사계약이 오갔다는 게 신뢰할 만한 정보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붕괴 시 군사적으로 개입해 한반도 북부를 영향권에 넣는 전략, 일명 북진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나리오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기갑전력을 앞세워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내려오는 것. 러시아 외교부에서 저희는 그 그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계획을 공식적으론 부인하면서도 내부에선 정기적으로 워게임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조건은 단 하나였죠.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그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자동 개입 조항을 맺었다면 중국이 북한에 들어올 경우 러시아군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뒷마당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북러 밀월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을 뿌리째 흔드는 지정학적 방어선 구축이었죠. 서울에 있는 한 한국국책연구원 전략분석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붕괴 이유를 중국에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러시아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북한마저도 중국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건 명확합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그림이 사라졌다는 건 한국이 향후 통일 혹은 급변 사태 시 자율적 개입 공간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 낀 나라가 이렇게 스스로의 개입 공간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지정학적 독립권을 따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푸틴이 북한과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중국의 한반도 꿈은 실현 불가능해졌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은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알아서 중국의 손을 잘라낸 거예요. 북한은 중국을 믿지 못했고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자국 국경까지 오는 걸 꺼렸으며 결국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중국 견제 동맹이라는 의외의 구도가 형성된 거죠. 그걸 가장 조용히, 가장 치밀하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모두에게 낀 존재로 평가되던 한국이 이제는 모두가 눈치를 보는 지정학적 중심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제 더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그걸 만든 건 총도, 전쟁도 아니었어요. 전략적인 외교 설계와 타이밍, 그리고 그 설계의 끝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각인되고 있었던 거죠.
2025년 봄, 저는 서울의 한 외교 전략 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의 미래 구도와 중견국의 역할. 이제는 유럽전략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러시아 전직 외교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된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제 동북아의 축은 한국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일본 기자가 다가와 묻더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본이 아닌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전부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단절되었고 중국은 대만과의 충돌을 앞두고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으며 중국을 멀리했고 일본은 여전히 섬나라라는 전략적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모두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어느 한편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국내 체제, 군사력, 경제, 에너지, 기술을 고르게 성장시킨 국가. 미국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여기면서도 언제든 중국과의 접촉선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기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한국을 통해 체면을 지키며 복귀할 여지를 엿보고 있으며 중국조차 한국을 배제한 동북아 전략을 더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한 전략과 생존 본능, 그리고 역사적 통찰이 만든 결과예요. 한반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전략이 시험되는 실험실이고 역사적 응답이 나오는 연단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자기보다 큰 힘에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계산하고 설계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 버티기가 조정하기로 진화된 순간에 도달한 겁니다. 2025년 4월 우연히 열린 소규모 비공식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국내외 전략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한 한국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아직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초강대국들이 멈춰서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시점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때 러시아 외교를 담당하며 지정학의 중심은 무조건 힘있는 나라가 차지한다고 믿었던 저였는데 지금 이 나라가 보여주는 건 힘이 아니라 균형과 신뢰 계산과 절제가 만든 리더십이었으니까요. 한국은 피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정교하게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서가 도착한 지금 한국은 아시아 전체를 회전시키는 결정축이 되었습니다. 외교관으로 30년을 살았지만 이만큼 감탄스러운 전략적 변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가 사라진 뒤에 전쟁을 시작한 민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대가 해산됐고 정부가 무너졌고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도 백성들이, 농민들이, 여인들이, 해산된 군인들이 스스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총 대신 괭이로, 전략 대신 혼으로.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교수는 말합니다. 처음엔 한국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알고 나선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오만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정신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유럽 저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입니다. 유럽의 레지스탕스, 체코의 프라하의 봄, 폴란드의 봉기까지. 유럽 대륙의 저항 정신은 제 전공이자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양사 연구를 하던 후배가 제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보세요? 당황했어요. 조선, 농민운동. 유럽 문헌에서 스치듯 본 적은 있지만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동양의 소농 반란쯤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해설자가 말하는 문장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동학군은 양반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한 봉기였다. 고부, 정읍, 전주. 동학농민군은 반란군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조선 관료들과 착취 구조에 맞선 의식 있는 민중이었어요. 낫과 괭이로 무장한 이들이 관군을 수차례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한 후 조정과 전주화약을 맺다니 이건 유럽 역사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거기에는 계몽주의와 부르주아, 조직된 이론이 있었죠. 하지만 조선은 이름도 모를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국가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내건 구호는 보국안민과 척양척외였어요. 나라를 도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외세를 몰아내자는 구호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만의 분출인가요? 아니죠. 정치적 각성과 민족 자존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요구한 건 물자나 감세가 아니었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한마디에 이 운동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성이 무너지고 군대가 패하고 수도가 넘어가도 한국인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요. 그들은 왕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들고 일어섰고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는 인간답게 살겠다고 외쳤어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땅의 백성은 스스로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민족의 정신, 그 원형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흔적을 따라 정읍을 찾았습니다. 전봉준, 조선 말기의 민중 지도자. 이름만 알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제 연구의 중심이 되었죠. 정읍역에 도착해 그의 유적지를 향하는 길,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보다 무명의 민중을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했어요. 동학농민운동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전봉준의 얼굴이 새겨진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복도 아니고 무장도 없고 그냥 백성의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이 묘하게 다가왔어요.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을 따랐을까? 그 답은 그의 말보다 그의 행동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봉준은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항의하며 농민들과 함께 고부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전라도 지역 전체로 확산된 이 운동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었어요. 9년의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농민자치를 시도했으며 그 결과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조정은 더 이상 이들을 무력으로만 진압할 수 없었고 결국 전주화약이라는 협상을 제안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아시아의 농민이 무력을 넘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라니요. 역사학자로서 저는 이 장면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만을 폭력으로 터뜨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체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 했던 변화의 설계자였습니다. 전봉준은 이후 일본군의 개입과 조선 정부의 변심 속에 패배했고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당시의 신문 기록은 짧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중을 위해 일어났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라가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이 나섰다. 그 문장은 당시 판결문에 남아있진 않지만 여러 사료와 구술 기록에서 전해지는 전봉준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1895년 3월 24일. 그는 공주 감형에서 사형당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남아있지 않지만 처형 당일 민중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통곡했다는 기록은 존재합니다. 그 기록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폭동이라 불리던 운동의 중심에 선 한 사람을 민중은 왜 그렇게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가 자신들의 삶을 대신 짊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전봉준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계급도 넘어서려 했습니다. 그가 바란 건 천인과 귀인이 함께 사는 세상이었고 그 이상은 무력이 아니라 정신으로 구현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정읍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총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보다 무서운 건 백성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지도자의 진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전봉준은 그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읍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사료실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미이병, 해산된 군인들, 호남의 노인장, 그리고 망한 나라에서 다시 일어난 싸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문장이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왜 저항이 시작되었는가? 그 질문에 사로잡혀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의병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곳에는 1907년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진 의병투쟁의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 마을엔 전통 한옥과 조용한 돌담길, 그리고 오래된 제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노인의 손을 빌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1905년 을사늑약. 그건 조선이 외교권을 일본에 강제로 넘긴 사건이었죠. 사실상 나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후부터 의병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수도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침묵했고 관리들은 이미 친일파로 넘어갔는데도 시골의 유생, 상인, 농민,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킬 수도 없는 나라를 위해 왜 저항을 택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들에게 나라란 단순한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내 조상의 묘가 있고 부모가 살아있고 내가 밟고 선 땅, 그 자체가 조선이었고 지켜야 할 조국이었어요. 한 기록에서 그 시절 의병장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간 병사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해산된 조선군 소속 군인들이었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공식 해산되자 많은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지 않고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국가의 해산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민중의 군인이 되었다는 것,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안동에서 만난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가 망한 날 칼을 닦았어요.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산으로 갔죠. 왕은 쓰러졌지만 조선은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군도, 관도, 민도 모두 와해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선 반대였죠. 왕이 항복하자 백성이 싸웠다. 의병은 조직도 정비된 무기체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적이 아니었어요. 활자처럼 조직적으로 지식을 인쇄하진 못했지만 정신은 마치 복사라도 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고향마다, 마을마다 우리도 싸우자는 불이 붙었어요. 저는 의병이 사용했던 낡은 화승총 하나를 직접 만져볼 기회도 있었어요. 방아쇠는 달아있었고 총열은 벌써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 무게는 상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총 자체보다 그걸 쥐고 산을 넘은 사람들의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전봉준이 정신의 씨앗을 뿌렸다면 의병들은 그것을 사방으로 번지게 만든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왜 싸웠느냐고요? 나라가 없어진 바로 그날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건 이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시작된 결단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수천 명의 의병이 들고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 학문적 세계를 흔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의병들 뒤에 있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었죠. 저는 서울대에서 당시 의병 관련 사료를 더 찾아보던 중 1908년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장 박재순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중 한 단락, 어머니가 아들의 귀향을 원치 않았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아, 살아 돌아오지 말아라. 싸우다 죽으면 그게 내 자랑이다. 그건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촌 어머니가 아들을 의병으로 떠나보내며 쓴 편지의 일부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전장에 보내며 살아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게 제 머릿속 유럽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직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병으로 전환했고 그 중에는 집안의 장남이거나 유일한 생계 부양자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라 없는 생명은 목숨이 아니니 조선의 사람으로 죽어라는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럽 저항사와 조선의 민중정신의 본질적 차이를 느꼈어요. 유럽의 저항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었고 조선의 저항은 목숨의 이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1908년 강원도에서 활동한 이강년 의병장의 최후는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고 체포된 뒤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백성이고 백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가졌다. 나라 없는 목숨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의 이 말은 훗날 일본 관원들이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사상을 바꾸지 않는 자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그 말을 보고 오래도록 책을 덮을 수 없었어요. 그가 남긴 말이 곧 수천 가정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은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편지와도 맞닿아 있었죠. 사실 유럽 역사를 연구하며 자식이 저항운동에 가담했을 때 부모가 말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본능조차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바란 건 살아 돌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나라 없는 시대를 끝내는 자식이었습니다. 그건 무서운 교육이 아니었고 정치적 이념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잃고 싶지 않다는 순전한 의지였죠. 지금도 그 어머니의 편지 문장을 가끔 떠올립니다. 살아 돌아오지 말거라. 그건 저주도 체념도 아니었어요. 그건 너의 죽음이 우리가 잃은 나라를 되찾을 희망이라는 지독하게 처절한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20세기 한국사에서 의병 정신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순간을 찾다가 한 문장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개전 3일 만에 함락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 그리고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사실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도가 넘어간 나라라면 곧 무릎을 꿇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다음이 시작이었습니다. 6.25 전쟁 개전 당시 지도와 문서를 직접 열람하며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서울에서 대전, 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한반도의 90%가 순식간에 적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면 전쟁은 끝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프랑스도 2차 대전 당시 파리를 내주고 망명정부를 세웠죠. 그런데 한국은 부산만 남겨두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당시 생존자들이 남긴 회고록, 특히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증언들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거기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부산으로 밀려든 피란민들 사이에선 이미 서울을 뺏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을 잃은 뒤 국방부는 부산 방어선을 넘으면 실질적인 국가 해체 상황이 온다고 판단했지만 군 간부들은 그것마저 뚫리더라도 전투를 계속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한 줌의 영토가 남아도 싸우겠다. 그 말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전 계획서에 근거가 있었어요. 거점이 무너지면 산악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즉 의병의 방식이 현대전에까지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의병의 정신은 20세기 중반에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수도가 함락돼도 이 땅의 사람들은 끝났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선 8월 한 달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한국은 그 마지막 남은 땅에서 기적적으로 방어에 성공했죠. 그 중심엔 국군, 미군, 그리고 전쟁을 피해 내려온 평범한 민간인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급이 끊겨 굶주리면서도 삽으로 진지를 파고 총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한 유엔 군 장교의 증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한국군은 병력도 장비도 부족했다. 그런데도 어떤 명령보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싸웠다. 그걸 읽고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총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정신으로 버티는 나라구나. 수도 함락. 그건 대부분의 나라에겐 항복의 시작이지만 한국에겐 전 국민이 전사로 변하는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기적을 보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절박한 상황에서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제 눈은 자연스럽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향했어요. 1950년 9월 15일 전세를 뒤집은 결정적 작전. 그 작전에 투입된 한국 해병대 5대대의 실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메가더 장군의 대담한 전략이 중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전의 전모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진짜 핵심은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의 결심이더군요. 특히 상륙작전 전야 해병대원 전원이 자필로 유서를 작성했다는 기록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였고 자신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의 유서를 저는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새벽 조국의 명령을 받들어 바다를 건넙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원망 마십시오. 이 나라가 살아남으면 저도 살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당시 유서를 보관했던 중대장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유서가 서울로 전달되었고 지금은 국방부 전쟁기념관에 일부 사본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상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작전이 실패하면 2만 병력이 그대로 몰살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병대는 그 최전선, 맨 앞줄에 섰어요. 가장 먼저 상륙해야 했고 가장 먼저 적의 화망을 뚫어야 했죠. 그들은 아무도 살아 돌아오리란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상륙정을 탔습니다. 한 퇴역 장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죠. 우린 명령을 받아 움직인 게 아닙니다. 우린 나라가 없던 시절에 태어났고 다시 나라가 없어지는 걸 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이 정말 뼈에 사무쳤어요. 국가란 게 체제나 행정부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이유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투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5대대는 목표 지역을 확보했고 작전은 성공으로 돌아섰죠.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 역전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항 정신이 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전봉준이 남긴 결기, 의병들이 품었던 분노, 그리고 피난민이 되기를 거부했던 시민들의 결단, 그 모든 정신이 이곳 인천 해안에서 다시 불붙은 거죠. 미군 장성들은 작전 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완벽했다. 그들은 상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증명을 하려는 듯 보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었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스스로를 죽음의 문 앞에 세운 마음이었죠. 유서를 쓰고 바다에 오른 군대. 그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다시 존재를 걸고 싸우는 전통을 계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한국은 국가를 물려받은 나라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국가를 직접 지켜온 나라라는 것을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 한국 국군은 서울 탈환을 목표로 북상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서울은 3개월 가까이 북한군의 점령 하에 있었고 곳곳에는 지뢰와 저격병, 그리고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서울 수복 당시 사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탄흔이 가득한 시청 앞을 지나가는 한국 해병대 대원의 얼굴. 그는 피로에 절어 있었고 총을 움켜쥔 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온 자였고 동시에 되찾은 자였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그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서울 시민들이 군인을 향해 물과 주먹밥을 던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군인에게 던진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군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안기듯 던진 겁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해병대가 골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울면서 식수와 따뜻한 밥을 내밀었다고요. 그 장면을 직접 촬영한 외신 사진 한 장엔 무릎 꿇고 우는 한 여성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병사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유럽의 저항사에선 시민들이 해방군을 맞이할 때 국기를 흔들고 꽃을 뿌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꽃이 아니라 물과 밥을, 눈물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투가 끝났다고 기뻐하기보단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민족. 저는 그때 군대와 국민이 분리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한 소대장은 회고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해방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기다림이 서울을 되찾게 해준 것이다. 전쟁은 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은 믿음, 그게 있어야 전쟁 후에도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은 보여줬어요. 서울 수복 후 기록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군은 승리했고 국민은 감싸주었다. 이보다 더 단단한 동맹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날의 서울은 거리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건물 절반은 무너져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역자 색출이 난무할 줄 알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온 민중의 지혜였죠. 유럽이 전후 복구에 수십 년을 쏟았던 것에 비해 한국은 신속히 일어섰습니다. 그 배경엔 기술도 자본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군과 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국이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했어요. 한 명이 아닌 모두가 한 나라의 무너진 기둥을 함께 떠받쳤기 때문이었죠. 저는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제 연구실 책상 앞. 벽엔 여전히 유럽의 봉기 지도를 붙여두고 있지만 이제 그 지도 속 공백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그 조그만 땅에 담긴 저항의 역사를 알기 전까지 저는 역사가 완성된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전통, 전혀 다른 싸움의 방식을 이제야 배웠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라 없는 자들이 스스로 정의를 세우는 법을 받고 의병들에겐 조국이 사라진 뒤에도 양심이 깃든 전쟁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6.25 전쟁에선 수도가 무너지고도 국민이 군을 지키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동시에 감동했어요. 저는 병사가 아니에요. 총도 못 쏘고 방탄복을 입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뜨겁게 싸우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수복 후 울던 시민들, 유서를 쓰고 상륙정을 탔던 해병대원들, 나라가 망한 날 칼을 들었던 농민들. 그들 곁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어느새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왜 한국사에 집착하십니까? 얼마 전 제 제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땐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싸우고 싶었습니다.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이 기억을 지우려는 세계와 싸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저항 정신을 지역적 특수성이라 축소하려는 학계의 관성, 수치로만 전쟁을 분석하려는 냉소적인 시각, 그리고 버텼다는 사실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이 이야기를 역사학자로서 남기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잊지 않게 말이죠. 한국은 강대국도 아니었고 전통적인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은 적은 있어도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을 가르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도 제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망했지만 한국은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이 무너지고 수도가 점령당해도 싸운다.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을 때조차 그들은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어느 시골 학교 벽에 쓰여 있었다는 문장을 전하고 싶어요. 그 문장은 제게 있어. 이 나라의 100년 저항사를 단 한 줄로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했어도 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지지 않는 이 나라를 이제 제 연구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정신의 최후 보루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